예, 전남 여수시 을주시인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입니다. 우리 서경환 후보님 후보자 추천 축하드립니다. 28년 정도 법원에서 재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 후보자님은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원칙, 소신도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다양한 판결들을 통해서 따뜻한 그런 법관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관 되시면은 더 그런 부분들이 법원 판결 과정에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 후보자님 배우자의 주식에서 한결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한결 비상장 주식을 그 배우자하고 장남이 전체 주식의 한 20% 정도를 보유를 하셨습니다. 네. 이 언제 이 보유를 시작한 거죠? 그게 2018년인가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건물 이렇게 노유자 시설로 돼가지고 10년 보장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로 노유자 시설로 바꿔야 되는 건물주들이 잘 임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못 구하고 있다가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그냥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아예 건물을 하나 돈을 모아서 사자. 그래서 거기에 저희 배우자하고 아들이 2억을 출자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출자한 거에 대해서 그냥 주식으로 2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는 걸로 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7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승현, 김원기, 박진재, 그 다음에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 소영준, 그 다음에 장남 서한길, 홍주연, 이 7명의 대주주들 중에 친인척 관계라든지 어떤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배우자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배우자하고 장남이 지금 25%를 소유를 하고 있고 조승연 대주주가 25%, 이렇게 해서 거의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 4분 정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4가족 정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까? 예. 2022년 4월 12일 감사 보고서를 제가 이때 봤어요. 네. 그런데 이때 유형자산 평가를 보니까 유형자산 평가가 97억 9,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100억 1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하고 장남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언제 얼마에 매각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네, 먼저 제가 일단 저희 가족 일이라 잘은 몰랐지만 이번에 청문 준비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 90몇 억이 늘어난 거는 또 거기 그 대주주로 있는 조 모 씨가 똑같은 일이 분당 어린이집에도 벌어진 겁니다. 분당에서도 분당 어린이집은 훨씬 규모가 큰데 거기도 임대차 건물을 못 구해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개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를 그 한결에다가 옮긴 겁니다, 명의를. 그래서 갑자기 자산이 늘어나고 그 주식 평가액도 늘어나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2억 원밖에 출자를 안 하고 일산 어린이집 그게 아마 듣기로는 19억 5천만 원인가 해서 하나은행 융자하고 뭐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한결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만큼 큰데 우리가 2억 출자해가지고 거기에 4분의 1 지분을 가질 수도 없고, 근데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마다 계속 그 평가액이 굉장히 늘어나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제 후보자로 된 김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주주간 협약이나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억 원밖에 없는데 이 큰 한결의 4분의 1을 가질 수는 없고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조모 씨 그분이 소개해 주는 분한테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그 주식 전체 소유 비율은 25%인데 예. 내부적 실질적으로는 예, 25%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게 내부 약정이 돼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념상으로는 그 일산 어린이집을 위해 가지고 일산의 그 산 건물 그거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투자한 거고 나머지 한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 소유 비율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뭐 그렇게 거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비상장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4년 동안 7배가 올랐다. 지금 네. 이렇게 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식 네. 비율을 다시 뭐 줄인 것도 아니고 네. 그거를 7배나 올랐는데 그거를 그 처음 투자한 2억만 받고 다시 팔았다.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아니 이거 가장 매매한 거 아니냐? 네. 아니면은 친인척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넘겨놓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어린이집에 대해서 출자하는 개념으로 공동 출자하는 개념으로 했지.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다른 뭐 분당이라든지 뭐 다른 그 한결에 또 사업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 일산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출자한 거 물론 그것도 뭐 담보가 다 있고 한데 그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받고 그 처분하는 게 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하튼 사실 이 공직자로서 계속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의 이런 비상장 주식 부분은 상당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처신은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좀 잘 하시기를. 네, 송구스럽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법 통제해야 되는 법원이 있는데 사법 통제가 안 되니까 검찰공화국이 돼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검찰이고 모든 권력이 검찰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법부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네, 그 검찰권 행사하는 뭐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 재판이 다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법원이 많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실현, 그 다음에 수사 과정이나 사법 절차상에서 인권 보장, 국민 권익 보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인권,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닿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영장 재판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또 구속영장 발부 같은 것부터 좀 신중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강제 수사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지금 청구되는 영장 건수가 44만 7천여 건 됩니다. 그 중에 인용률이 90%가 넘어요. 전년 대비해서 5만 8천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 수치를 보면 영장 발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좀 우려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우리 법관들이 영장 심사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상당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 없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이 압수수색 절차가 어떤 형사사업 절차에 있어서 진실 발견이라고 하는 측면보다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국민들을 겁주고 움츠리게 만드는 그걸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 정치 사건 수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에는 정치 사건 수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을 정치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다수를 이룹니다. 정치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저도 검찰에 근무를 해봤지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물불 안 가리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봐야 아무런 증거를 찾아낼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정말 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 그런 부분이 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걸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제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일 피부로 느끼시는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엄청난 압수수색을 한다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나중에 거기서 뭘 압수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꽝이에요. 그런데 그런 꽝이 되는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이거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그게 많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증거를 압수하는데 스마트폰을 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는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무수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압수수색 당하면은 그 사건 증거가 압수수색 당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정보가 압수수색 당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면 스마트폰 바꾸는 거, 버리는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을 교체했다거나 버렸다고 해서 그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만으로 발부한다면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는 강제 수사에 대한 법원의 사법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법관이 되시면은 유념해서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형사소송 규칙도 좀 많이 손보려고 하는 걸로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위임미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헌법 75조에 규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위임미법은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행정을 통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시행령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위헌이냐 입법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법이죠? 그 검수완박법 관련된 그 검찰청법이죠. 네, 네. 검찰청법 4조 1항 1호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개를 규정을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이렇게 한 거를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6개에서 2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이 축소되는 법입니까? 확대되는 법입니까? 축소되는 법. 당연히 축소되는 법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위임 입법에서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규정은 헌법상 반드시 법률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수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 규정하는 거는 이거를 포괄 위임 입법으로 해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임할 수 없는 사항이죠. 네, 위임법에 좀 부적합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열거된 범죄를 제한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예시 열고로 해서 무제한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법률가로서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원론적이고 원칙적이죠. 그게 법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은 이 등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부패 경제 범죄가 아닌 것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법무부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 후보자님. 네. 대법원에 위헌 입법 명령 규칙 심사권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시행령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은 이 검찰청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 개시권을 행사해서 기소되는 범죄 이거에 대해서는 위헌 입법 명령 심사권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서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재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답변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형사재판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후보자가 답변을 안 하면은 누가 답변을 합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그 위임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건이 오면 유념할 문제가 아니고 이 위헌 입법 명령 규칙 심사권은 직권으로 법관이 직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거 법령이니까. 지금 수사 개시되는 것 중에 이 위헌 입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수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우리가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이게 위법이고 위헌인데 법무검찰에서는 검찰청법 시행령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는 판사가 재판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직권으로 위헌 입법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다투어 볼 만한 제가 여기서 결론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다투어 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결론 이미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숙소 법안이고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지금 그런 내용이면 포괄 위임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청법 시행령은 당연히 위헌 입법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 했으면은 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그런 경우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으로 이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지금 KBS 수신료 납부하고 있죠. 예. 그거 다 완전 전기세와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납부하면 되는데 고지서를 다른 날 따로 받아가지고 그 납부하러 가면은 그게 좋습니까? 네,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내야 될 돈을 왜 이렇게 나눠서 내게 하느냐?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위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 나온 게 사법부의 독립, 중립성 확보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생소합니다. 사법부는 당연히 독립되어 있고 중립성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최근 들어서 왜 사법부가 독립성도 갖춰야 되고 중립성을 갖춰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러죠? 그게 법원 내부 요인도 있고 법원 외부 요인도 있는데 요즘은 법원 외부에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그 비판과 그런 게 많으니까 체감하는 거는 그런 외부 요인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에 독립성과 중립성 얘기를 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얘기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법부의 위기죠.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법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앞두고 금년 6월 1일 날 만일 어떤 후보를 제청을 하면은 임명 거부하겠다 이런 청와대 입장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 후보자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2명 제껴졌으니 좋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보도가 맞는가 좀 약간 좀 의구심도 갖고 했습니다. 이게 만일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삼권 분립 위반 아닙니까? 사법부의 대법관 재청권을 대통령이 사전에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법치주의 위반이고 권력 분립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삥 둘러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라는 얘기는 그게 팩트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용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심각하죠.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런 어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어떤 이런 입장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대법관이 되시면 꿈꾸는 법원은 어떤 법원입니까?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좀 사람들이 좀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게 제일 잘 돌아가는 법원 같습니다.